뉴스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더구나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뉴스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림을 표방한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느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뉴스 큐레이션은 느림을 표방한 뉴스,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일명 이른바 슬로우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이정환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환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도 하셨고 미디어 오늘에서 대표도 하셨고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슬로우 뉴스를 인수를 해서 대표이자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슬로우 뉴스는 이제 뭐 느린 뉴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에 하루에 쏟아져 들어온 뉴스가 6만 건입니다. 6만 건요? 네, 그리고 하루 뉴스 페이지가 한 1억 뷰 정도 되는데요. 어휴. 한국의 전기 간행물이 또 2만 5천 정이 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과 전망을 제안하는 그런 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흘려 지나가는 그런 패스트 뉴스는 넘쳐나는데 저희 슬로우 뉴스는 뉴스의 새로운 속도를 제한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뉴스를 느리게 전달한다기보다는 뉴스를 흘려보내지 말고 본질과 해법으로 접근해 보자 그런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뉴스와 뉴스가 연결되는 패턴 그리고 패턴과 패턴이 만나서 만드는 그런 구조를 읽는 그런 작업을 하는 뉴스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읽는 뉴스 고관여층이고 뭐 네이버나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쎄요 하루에 100개 이상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네. 굉장히 빨리 읽는데 제가 또 아침에 이제 받고 있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각 언론사가 요즘은 한동안 이제 뉴스레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 읽어보는 뉴스레터가 슬로우 뉴스레터예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슬로우 뉴스레터 한번 검색하시고 구독을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방송에 나가고 평론을 하는데 네. 항상 꼭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한국의 신문사들은 여전히 디지털 퍼스트가 아니라 페이퍼 퍼스트가 많아서 종이신문에 먼저 기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오늘에 일어난 뉴스를 보려면 종이신문을 봐야 되는데 종이신문은 보통 새벽 4시에 발송이 되거든요. 4시에 발송되고 보통 이제 온라인 기사는 새벽에 많은 신문사를 새벽 5시 3시 뭐 새벽 2시에 올린 데도 있고 온라인 뉴스를 다 갖다가 퍼다가 온라인 올리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뉴스를 보는 방법은 새벽에 종이신문을 봐야 된다. 저희 슬로우 뉴스레터는 아침 4시에 배송되는 뉴스를 10종을 살펴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뉴스 현안 이슈까지를 뽑아서 아침 7시에 발송을 합니다. 저희 예.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 기자, PD, 작가 그리고 기업의 정책과 전략 담당자들이 많이 보는 이런 뉴스 무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템들이 평소에 저희가 하던 뉴스 큐레이션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뉴스 큐레이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기본소득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누군가가 월 130만 원씩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피싱 사기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CEO 샘 올트먼이 3년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줘봤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없는 시대에 AI로 번 돈을 사람들이 나눠줘서 기본소득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초특급 부자인 샘 올트먼이 그걸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무려 3,000명을 골라가지고 미국의 이제 중산층과 이제 저소득 계층을 3,000명을 골라서 1,000명에게 무려 달마다 $1,000씩, 그러니까 138만 원씩 3년 동안 나눠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비교해야 되니까 나머지 2,000명에게는 그냥 이제 시험 삼아 $50 한 7만 원 정도를 나눠준 거죠. 두 개 그룹을 이제 3년 뒤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돈이 무려 한 800억 정도
엄청난 비용을 들인 그 초특급 실험이었던 거죠. 아 진짜 근데 저는 요 네. 기사를 보면서 예. 일단 다른 거보다도 예. 야 800억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 이 사람이 부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특급 부자니까 가능한 실험이기도 하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있는 게 이런 과학적 정책 디자인 실제 실험을 해보고 완벽하게 대조군을 설정한 다음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심지어 이걸 기본소득을 실험 받은 그 실험 대상자들이 소득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낼까봐 예. 지방 정부하고 또 특별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이건 실험 중이니까 이 사람들 소득 건드리지 말자라고 예. 해서 3년 동안 한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일단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화두가 그렇습니다. 됐고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이 예. 기본소득을 굉장히 강하게 주창을 하고 예. 얘기를 했는데 또 지난 대선에서는 기본소득 얘기를 좀 정책 공약에서 좀 사실상 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라는 거를 이제 컨셉을 내세웠는데 이 안에 지금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외국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시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실험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네. 안 준 거잖아요. 1,000명에게 주고 2,000명에게 안 주고 해서 예. 이제 그 3,000명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3년 동안 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과 대주 그룹이 있죠. 받은 그룹은 연간 5만 달러, 그러니까 6,965만 원을 벌었고요. 대주 5만 그룹은 달러? 예. 6,247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소득 받은 그룹이 당연히 돈이 많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원금을 빼고 보니까 처음엔 각계 출발했는데 지원금을 빼고 보니까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이 연간으로 한 258만 원 정도 소득이 적더라. 라는 약간 충격적인 결과, 저 되게 놀라기도 하고 잠깐만요. 재밌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을 포함된 거는 당연히 돈이 더 많았는데 그렇죠. 네. 기본소득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네. 기본소득 안 받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는 예. 일을 안 한 거네요. 일을 안 했거나 소득이 좀 더 적은 일자리를 찾았거나 실제로 그 실업 기간이 좀 더 길었거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만약에 기본소득 이 사람이 3년이 지나서 끊기면 네. 이 사람들은 소득이 더 적은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수와 진보가 항상 이게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는데 네. 야 기본소득 주면은 보수 쪽에서 이제 주장한 게 야 다 게을러져 가지고 일자리도 일도 안 하고 다 나라 망해 뭐 이런 주장이 네. 이게 지금 입증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이제 뭐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노동 시간도 더 짧았고요. 예.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이 주 1.3시간, 월 6시간 정도 일을 좀 더 적게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급으로 시간 뭐 임금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고용률도 2% 정도 더 낮아졌다는 건 일부는 일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생계가 급하면 열악한 일자리라도 당장 뭐 실업 상태가 되면 편의점 알바든 아니면 건설 현장에 가서 뭐 그 몸쓰는 일을 하겠죠. 예. 그런데 기본소득이 생기니까 월에 130만 원, 138만 원이 생기니까 야 그래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좋은 일자리를 찾느라고 좀 구직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안 좋은 일자리를 튕기면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하거나 그런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투자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삶의 여유도 좀 더 늘어났을 거고요. 내가 그러면 이번에 컴퓨터를 좀 배워서 새로운 그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라고 예. 한다거나 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삶의 다음 단계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구직 활동이 10%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업 상태를 버티는 기간이 늘었다. 안 좋은 일자리를 거절하는 그런 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참가자의 14%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계에 시달리다 보면 더 나은 삶에 대한 이 도전이나 실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자기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건강 개선도 첫 해에 뭐 이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양 불균형 등이 크게 개선됐다. 근데 이거는 3년 차가 되니까 효과가 좀 사라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치과 진료를 10% 더 가게 되고 알코올 중독도 좀 더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비율도 10% 정도 늘었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기는 했죠. 삶의 질이 증가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해피니스의 증가, 예. 행복감의 증가 예.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행복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 1,000명에게 주느라고 거의 800억 가까이를 실험 비용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800억이니까 네. 그럼 1년에 1,000명에게 1년에 한 250억 네, 맞습니다. 정도면은 네. 만 명이면 2,500억. 그렇죠. 그리고 10만 명 지금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뭐 약간 이게 조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은 이 실험의 맹점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전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배분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주면서 또 그걸 환수를 해서 다시 소득 그 균형을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경우는 단순히 초특급 부자의 실험, 또 초특급 부자의 선의. 우리가 AI로 세상의 모든 일자리를 다 가져가 버리면 불쌍한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겠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거라서 예. 기본 소득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상과학적 실험에 그치고 있는 것도 되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결과를 보고 나왔던 이야기는 이 138만 원 가지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또 잘 드러나지 않고요. 예. 138만 원 받았다고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AI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러면 AI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도 돼라고 하진 않겠죠. 예, 예. 굉장히 애매한 금액이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AI가 일자리를 다 가져가고 월 500만 원씩 주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원하는가? 예. 지금 샘 올트만의 실험은 AI가 지배하는 세대,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겨우 138만 원 주고 그런 세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다만 이제 그 실험의 교훈은 노동 시간 일정 부분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그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100만 원 엄청 큰 금액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26만 원 민생지원금 가지고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도 있고 겨우 1,000명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실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의미하는 바가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정치 쟁점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올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런 쟁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막대한 돈을 들인 결과가 일자리 위태로운 사람들의 비생산적 잉여 시간의 증가 정도라면은 국가가 왜 이걸 도입해야 되나? 이게 보수의 이제 시각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기보다는 어느 점진적으로라도 해피니스 이제 행복도의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점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오신 게 AI 시대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인데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문제인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봐가지고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소송 건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저작권 뉴스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하고 몇몇 언론사들이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개별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등은 개별적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오픈 AI와 계약을 해서 우리 뉴스를 뭐 30년치를 가져가서 학습을 한 댓글 얼마 비용을 달라라는 협상을 하고 있죠. 예. 뉴욕타임즈는 말씀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뉴욕타임즈 소송은 니네가 우리 기사를 가져가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기사에 나온 뭐다. 기사에 나온 문구가 거의 그대로 그렇죠. 똑같이 나오더라. 네. 이거는 표절이다. 이게 이제 네. 뉴욕타임스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 기사를 가져다가 썼으니 이거 비용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금 손해배상 소송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AI에게 그 챗GPT에게 돈을 받는다고 한들 그 받는 돈이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의 그 디스토피아에 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사실 지난달에 저희 언론법학회에서 이런 그 토론이 진행됐었고 제가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AI가 합습하는 그런 데이터는 지금 포털이 뉴스를 사가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사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하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처럼 예. 빌려다가 쭉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반납하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한번 비용을 내서 학습한 다음에는 다 자기 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언론사들이 매출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몇몇 언론사들 미국도 지금 이야기 나온 언론사들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언론사들은 아예 AI와 거래를 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된 몇몇 언론사들은 AI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받고 약간 행복해하겠지만 이 시기를 지나가면 결국 이제 AI가 검색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뭐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읽는 습관이 뭘 검색해보고 클릭해서 다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어디 예. 방문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AI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는 시대. 세상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그때도 과연 언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 뉴스가 이제 굉장히 발달을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을 했고 소위 말하는 네이버 뉴스하고 개별 언론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뉴스를 공급을 했을 때 개별 언론사들이 처음에는 뭐 대형 언론사 뭐 조선중앙동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야 별도의 수입원이 생겼다. 야 이거 네.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저작 본인들이 애써서 생산한 이 뉴스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째로 넘기면서 이게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제 네이버 안에 있는 언론사와 바깥에 있는 언론사가 있죠. 보통 예. 이제 CP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검색되지 않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고요. 워낙 그 네이버와 다음에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네이버가 돈을 주고 뉴스를 사가지고 공짜로 뿌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특정 포털 한 군데에서 모든 뉴스를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뉴스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뉴스 유료화도 안 되고 예. 개별 뉴스를 가지고 어떤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도 안 되고 모든 뉴스가 네이버에서 공짜 뉴스로 보는 시대. 만약 여기서 네이버가 무너지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팔리는 뉴스가 다들 이제 그런 고민하지만 선정적이거나 예. 굉장히 이 파편화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널리즘 형태가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전에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뉴스를 팔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네. 예. 뉴스를 팔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제 약간씩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야, 우리가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고 한 때가 있었죠. 근데 지나서 보면 지금 다들 후회하는 게 헐값에 뉴스를 팔아 넘기고 결국 모두가 다 뉴스는 공기처럼 공짜로 보게 되고 언론사들은 이제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다 네이버에서 뉴스 봤어라고 하지 한겨레에서 봤어, 뭐 평화방송에서 봤어, 뭐 조선일보에서 봤어 하지 않는 그런 시대. 뉴스의 변별력도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마지막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막 벽을 두들기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만약에 우리가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이버에 뉴스를 팔려고 할 때 예. 지금 저 같으면 야 당신들 그러다가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오니까. 당장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만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언론사들 다 들어갈 거니까. 안 들어간 언론사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죠. 그런 딜레마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야 네이버에서 탈퇴해야 된다. 네이버에 공짜 뉴스를 없애야 언론이 산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죠. 나가는 언론사만 손해고 나가면 누군가는 또 들어올 테니까. 예. 우리는 다 네이버 뉴스의 장점이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네이버 뉴스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제 일반 청취자, 일반 국민들한테 중요한가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에 뉴스를 팔았던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저널리즘의 후퇴 그리고 비슷비슷한 저널리즘이 기사들이 양으로 승부하는 이런 시대로 변했는데 AI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그 10년 사이에 한국의
그 인터넷 트래픽 자체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트래픽이 줄었어요. 트래픽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05년에 잠깐만요. 2005년에 1,000억 뷰였는 2015년에 1,000억 뷰였는데요. 한 달에. 예. 2020년에 560억 뷰로 반토막이 났고요. 예. 뉴스 트래픽은 월 82억 뷰에서 30억 뷰로 지난 4년 동안 더 줄었죠. 그러니까 이 뉴스 트래픽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럼 다 뭐 하시나요? 딱히 뭐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웹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앱으로 가거나 예. 그 유튜브 앱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앱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웹에서 앱으로 가는 앱으로가 직접 그 앱 안에서 이제 쓰거나 그렇죠. OTT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켜지 웹 브라우저를 켜서 클릭해서 어디로 넘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서 조선일보 사이트나 한겨레 사이트를 방문해서 뭔가를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언론사 사이트 방문 비율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요. 예. 2017년 기준으로 4%고 지금 훨씬 더 적습니다. 전 세계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AI로 가게 되면 다들 AI에게 오늘 중요한 뉴스가 뭐야라고 물으면 AI가 답변을 쭉 해주겠죠. 예. 그러면 아무도 클릭하지 않고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할 수가 없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언론들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다라고 말하는 게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시대에 뉴스의 몰락과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기업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제공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평준화되고 AI에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이게 AI와 인간이 대립하는 세상이 되면 언론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인간이 필요하고 그게 언론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언론의 존립을 AI가 위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숙 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제 임명된 지 2시간 만에 출근하고 취임식하고 보통은 이제 장관급은 현충원 가고 뭐 이런 건데 이거 네. 싹 생략하고 네. 그리고 8시간 만에 전체 회의 열어서 KBS, MBC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고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하겠다고 탄핵안 발의하고 네. 좀 너무 현기증 나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사실 이제 임기 3일 만에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런홍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 이동관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들이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YTN을 매각하는 걸 임무를 안수했고, 예. 이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KBS 사장을 갈아치우는 임무를 안수했고,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임무를 안수하려고 낙점이 됐고요. 지금 예. 이제 방문지사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MBC 사장까지 갈아치우는 프로젝트가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안이 발의되면 헌재로 가면 이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탄핵안이 발의된 순간 바로 사표를 내버렸죠. 그래서 런홍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이진숙 지금 위원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이미 임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예. 사실 버티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이제 완전히 그 정지 상태로 만들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정지가 되니 3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지가 되면은 김태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상임위원 혼자 있는데 이거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거는 책임이 뭐 누가 책임이 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야당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도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대통령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건 5명이어야 되는데 2명만 남겨놓고 2명이서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이진숙과 이제 한 명만 남아 있는데 김태규. 예. 네, 남아 있는데 당연히 지금 민주당도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 책임도 어느 정도 있고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이 상태에서 추천을 해봐야 2명을 추천해봐야 들러리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지금 이 이진숙 체제에서 그 2명을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텐데 제가 보기엔 당연히 그 추천을 하고 정석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남은 1명을 여당 추천위원을 해서 5명을 채우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적어도 방통위 시스템은 굴릴 수 있겠죠. 직무대행을 가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여야 모두 극단적으로 지금 그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임명을 막상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는 또 임명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 맞습니다. 계속 그 벌어져서 지금 최민희 지금 의원이고 당시 전 의원이 작년에 이제 추천이 됐었는데 예. 무려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 최민희 당시 이제 지명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이 방통위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았느냐. 예.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방통위가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는 거 말고도 예. 통신과 방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그 규제 업무들이 많은데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또 몇 개월간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예. 여기에도 지금 파행으로 내고 있는데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예. 지금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예. 그동안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편만 채워가지고 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얼마든지 악용하려고 하면 악용할 수 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방송사법도 사실 그런 그 취지에서 발의된 건데 예.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낸 이 방통위와 방통심의 이런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 큐레이션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